혹시 한국 돌아가기 싫어서 여기 계신 거예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게 아니라 그 질문이 너무 정확하게 찔러서요. 이혼 도장을 찍고도 한참을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 결국 캐리어 하나만 끌고 동남아 어딘가로 날아간 60살 남자한테 여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린이었습니다. 강변 식당에서 일하던 한국말을 제법 하던 아이. 처음부터 제 표정부터 살피던 사람. 저는 그 여자를 결국 한국으로 데려와 재혼했습니다. 그게 새 인생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요. 그런데 1년 뒤 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그게 뭔지 어디서부터인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도대체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퇴직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을 때 집안 공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제가 느낀 건 달력이 아니었어요. 아내 선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밥상 앞에서도 심지어 제가 세면대에서 혈압약을 꺼내는 순간에도 슬쩍 눈길을 돌리던 그 방식이었습니다. 약통이 비어가는 건 못 봐도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언제 들어오는지는 꼭 2번씩 묻더라고요. 일시금으로 받는 거 맞지? 분할 말고.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노후 준비 얘기겠거니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맥락도 없이 불쑥 나왔어요. 아침 식탁에서 뉴스 끝나고 채널 돌리다가 제가 피곤하다고 일찍 누우려는 날 침실 문 앞에서 타이밍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오래 같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주말 민호가 아버지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해요 라고 했어요. 오랜만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오는 일이 그리 잦지 않았거든요. 근처 고깃집에 마주 앉았는데 고기 굽기도 전에 민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버지, 어차피 노후는 연금으로 버티면 되잖아요. 퇴직금은 묵혀두면 손해니까 제가 좀 알아봐 드릴게요.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다가 내려놨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까 술 한잔 하자고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퇴직금 운용 얘기를 꺼내려고 자리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걸 눈치채는 순간 뭔가 목 안쪽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주를 한 모금 넘기고 그냥 웃었습니다. 다른 말은 안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퇴근이 조금 늦어진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불판 위에 고기 굽는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선영과 민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언제 왔는지도 몰랐어요. 둘이 마주 앉아 고기를 먹고 있었고 민호 휴대폰에서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웃음소리, 고기 굽는 소리, 알림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옆에 뚜껑 닫힌 냄비가 하나 있었어요. 된장국이었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저는 밥을 한 주걱 퍼서 국에 말았습니다. 수저를 들고 싱크대 옆에 서서 먹었어요. 식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식탁엔 자리가 있었어요. 그냥 거기 가서 앉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기 앉았다가 아무도 젓가락 한 번 내밀지 않는 걸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영은 끝내 왜 거기 서 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된장국이 식어 있다는 말도 늦게 들어왔다는 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만 없는 식탁이었어요. 제가 집 안에 있는데도 국이 짰는지 싱거웠는지도 모르고 다 먹었습니다. 수저를 헹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검진 재진 날이었어요.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몇 가지 수치가 나와 다시 오라고 했던 날입니다. 병원 창구에서 접수를 하는데 직원이 종이를 내밀면서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 달라고 했어요. 저는 펜을 들고 한참 멈췄습니다. 선영 번호를 쓸까 했는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아들 번호는 더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칸을 비워두고 종이를 돌려줬습니다. 직원이 아무 말 없이 받아갔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혈압 수치 얘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엔 그 빈칸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별거 아닌 칸인데 비워두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없었고요. 저는 현관에 서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땠냐고 한마디만 물어봐 주면 됐어요. 딱 한마디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 재킷을 걸고 잠깐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는데 선영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채널이 바뀐 TV가 혼자 떠들고 있었고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자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자다 깬 김에 물이나 마시려고 나왔다가 현관 신발장 앞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로 신발장에 등을 기대고요. 생각이 많았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퇴직금 날짜를 2번씩 묻는 아내. 술 한잔 하자더니 퇴직금 운용 얘기를 꺼내는 아들. 싱크대 옆에서 혼자 식은 된장국을 말아먹던 저녁. 병원 종이에 비워둔 보호자 칸. 검사 결과를 아무도 안 묻던 집안의 공기. 따로따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이런 사람이었는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제 자리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더 늦으면 집 안에서 완전히 지워지겠다 싶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결심이 서는 것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저는 한참 신발장에 기대 앉아 있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온 건 그 새벽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선영은 크게 붙잡지 않았어요. 저도 크게 요구하지 않았고요. 재산 정리를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홀가분해야 하는 건지 허전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멍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근처 모텔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 날 아침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을 잠깐 안 보고 싶었습니다. 오래 멀리. 그 마음 하나였어요.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서울 외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무도 제 비행기 시간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지 끝에서 저는 아직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 삶을 다시 열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다른 문을 닫는 시작이었다면 저는 그때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동남아 특유의 더위라는 게 있어요. 한국 여름 더위하고는 달라요.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공기 자체가 두꺼운 느낌이랄까요? 숨을 들이쉬면 뜨거운 게 폐까지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은. 저는 그 더위 속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숙소 에어컨이 약한 날은 새벽에도 땀을 흘리며 잠을 깼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던 답답함하고는 종류가 달랐거든요. 처음 몇 주는 그냥 걸어 다녔어요. 지도 없이 숙소 근처를 돌고 시장 골목을 들어갔다 나오고 강변 쪽 의자에 앉아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저한테 퇴직금 날짜를 묻는 사람도
노후 자금 운용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60살 동양 남자 하나였어요.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속이 안 좋아진 날이 있었어요. 더위에 지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은 날이 며칠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숙소 근처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봐도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향신료 냄새가 강한 음식들이 대부분이었고 위가 이미 예민한 상태라 아무거나 시켰다가 더 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물이나 마시다 나가야겠다 싶어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린이 다가왔습니다. 번역기 화면을 내밀더라고요. 화면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매운 거 말고 따뜻한 거 드실래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린이 가져온 건 메뉴판에 없던 거였어요. 죽 비슷한 국물 요리였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얼음 든 물 대신 미지근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작은 잔에 담긴 연한 색의 차였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누군가 제가 뭘 불편해하는지 먼저 봐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내 선영은 제 혈압약 통이 비어가는 것도 못 봤어요. 아들은 제 얼굴색보다 퇴직금 숫자를 먼저 봤고요. 그런데 처음 보는 29살 여자가 번역기 화면 하나로 제 위 상태를 먼저 봐줬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그 순간 저한테는 별게 아니지 않았어요. 린은 한국말을 제법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발음이 가끔 어긋나는데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말을 고를 때마다 잠깐씩 멈추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틈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몰아붙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식당을 또 갔습니다. 딱히 이유를 붙이지 않았어요. 근처니까, 음식이 맞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린은 쉬는 날이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장 구경 가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가 결국 따라갔습니다. 시장은 좁고 복잡했어요. 오토바이가 사람 사이를 비집고 다니고 상인들이 크게 부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났습니다. 저는 걷는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린은 앞서 걷다가 자꾸 몸을 반쯤 돌려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었지만 좁은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면 제 쪽으로 다가와 팔꿈치를 잡아줬어요. 자연스럽게요. 어색하지 않게. 저는 그 손을 따로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제 속도에 맞춰준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선영은 걸을 때 늘 앞서 걸었습니다. 제가 따라가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요. 민호는 어릴 때부터 제 걸음 속도를 맞춰준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그게 불만이었던 게 아니라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린이 몸을 돌려 기다려주는 걸 보고 나서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장 끝쪽에 과일 파는 자리가 있었어요. 린이 작은 봉지 하나를 사서 내밀었습니다. 이름 모를 과일이었는데 달고 서늘했어요. 저는 받아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고 린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걸었어요.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강변엔 저녁마다 나갔어요. 린이 일 끝나고 시간이 되는 날이면 둘이 강변 쪽 낮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색이 저녁이 될수록 진해지는 걸 그냥 바라봤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됐습니다. 린은 가끔 이것저것 물었어요. 한국은 겨울에 얼마나 추우냐고, 김치는 정말 몇 끼 나오냐고,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쁘냐고. 질문이 크지 않았어요. 무겁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이상하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사람이 작은 틈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요. 한 번은 린이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에 가면 일할 수 있어요? 저도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강물을 한참 봤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린이 한국을 궁금해한다는 게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그냥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짧게요. 그런데 그 짧은 대답 뒤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지 않으세요? 한국행 날짜는 2번 미뤘습니다. 처음 끊어둔 비행기 날짜가 됐는데 저는 그날 아침 일어나 짐을 싸다가 멈췄어요. 이유를 딱히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 아닌 것 같았어요. 항공사 앱에서 날짜를 바꿨습니다. 보름 뒤로요. 보름이 지났을 때 또 바꿨습니다. 숙소방 침대 끝에 앉아서 예약 화면을 한참 보다가 닫았어요. 창문 너머로 저녁 강변이 보였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퇴직까지 남은 기간 혼자 들어가야 할 빈집,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을 저녁들. 그게 다였습니다. 린이 그날 저녁도 강변에 나와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캔 하나를 땄습니다. 린이 조용히 물었어요. 또 안 가요? 저는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린은 더 묻지 않았어요. 강물이 어두워지는 걸 둘이 그냥 봤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편했어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때 저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린한테 처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이혼한 것도 말했어요.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것도요. 집안에서 제 자리가 없어졌던 것도 어렴풋이 꺼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강변에 앉아 강물을 보면서 중얼거리듯 했는데 린은 끊지 않고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 있었구나.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로도 조언도 공감의 말도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경청을 이해받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한국에서 오래 닫혀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는 느낌에 너무 빨리 기댄 거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았어요. 그 마음이 진짜였으니까요. 그게 맞는 감정인지 너무 잃은 감정인지 그런 걸 따져볼 여유가 그때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항 수속줄에 린과 나란히 섰어요. 짐은 각자 들었지만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서류를 꺼낼 때 린이 살짝 긴장한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괜찮다는 듯이 먼저 앞으로 갔어요. 앞장서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린은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무서운 건지 설레는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잠깐 봤다가 눈을 앞으로 돌렸어요. 인천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생각보다 설레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믿음이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건지, 탄탄한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그게 저를 가장 약하게 만든 순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린이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 이미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걸까요? 인천공항 도착장은 늘 사람이 많아요.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마중 나온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아이들이 뛰어가고 저는 그 풍경을 수십 번 봤을 텐데 그날은 달리 보였습니다. 린이 옆에 있어서였을 거예요. 린은 도착장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제 소매를 잡았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겠지요. 저는 그때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주변을 빠르게 살폈어요. 낯선 공간에 처음 들어온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앞장서서 밀었어요. 짐을 올리고 출구 방향을 잡고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린은 제 한 발 뒤에서 따라왔어요. 오토바이 골목을 함께 누비던 그 여자가 여기서는 저한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제가 앞장설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그게 좋았습니다.
경기 외곽 아파트까지 오는 내내 리는 창문 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있고 간판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터널을 몇 번 통과했습니다. 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도 굳이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그 풍경을 봤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린이 처음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크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크지 않거든요. 오래된 20평 남짓 아파트예요. 엘리베이터도 느리고 복도 형광등도 깜박거렸습니다. 그런데 린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린은 신발을 벗고 문 안쪽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 주방, 베란다 쪽 창문. 시선이 멈추는 곳마다 잠깐씩 보다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조금 낡았어도 편하게 지내면 된다고 했어요. 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베란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들이쉬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집이 다시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린은 부지런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반찬통을 다 꺼냈어요. 오래된 것들은 버리고 남은 건 깨끗이 씻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욕실 선반도 정리했어요. 제가 대충 올려둔 샴푸통, 면도기, 낡은 수건들을 종류별로 나눠 놓더라고요. 베란다에 나가서는 말라 죽은 화분을 보더니 가방을 들고 나갔다 왔습니다. 새 흙이랑 작은 화분 2개를 사 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선영은 집 정리를 제가 신경 쓰면 내가 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건드리면 나중에 꼭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집 안에서 뭔가를 건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베란다 화분도 다 선영 쪽 영역이었어요. 저는 그냥 있는 것들 사이에서 조심조심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린은 달랐어요. 이 집을 자기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뭔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뭔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 다녀왔어요. 새 밥솥을 샀습니다. 오래된 게 코팅이 벗겨진 지 한참이었거든요. 전기포트도 샀고 린이 쓸 화장대도 골랐습니다. 매장에서 직원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고르는데 이상하게 신이 났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고르는 즐거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두꺼운 이불도 샀어요. 린이 추위를 많이 탄다고 했거든요. 겨울 점퍼도 하나 골랐습니다. 린 체형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직원한테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맞겠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웃으면서 고르는 걸 도와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새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는데 린이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봤어요. 점퍼를 입어보고 소매를 내려다보면서 딱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트에서 2시간 돌아다닌 게 하나도 안 피곤해졌어요. 낡은 집에 새 물건이 하나씩 들어올수록 여기가 진짜 다시 시작하는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제일 좋았어요. 혼인신고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외국인과의 혼인이라 서류가 많았습니다. 구청, 출입국 관련 상담, 은행, 휴대폰 매장. 며칠에 걸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그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같이 해나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서류가 많은 날이면 린은 자꾸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구 직원이 설명을 하면 린은 절반쯤 알아듣고 나머지는 제 눈치를 봤어요. 저는 그 시선에 기대어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집안에서 제 의견이 마지막으로 반영된 게 언제인지도 잘 모를 만큼요. 혼인신고를 마친 날 저녁 둘이 동네 국밥집에 갔습니다. 특별한 자리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자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뚝배기 국밥이 나오고 김치가 나오고 둘이 마주 앉았어요.
린이 김치를 한 조각 집어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역시 맵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조금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린이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이제 가족. 서툰 한국말이었습니다. 발음도 약간 어긋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웃었습니다. 국밥집 벽에 붙은 메뉴판,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골목. 그 평범한 풍경 안에서 저는 진짜 다시 시작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사는 시간이 쌓이면서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달라졌어요. 린이 아침을 챙겼습니다. 밥을 하고 간단한 반찬을 냉장고에서 꺼내고 식탁을 닦았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한국에서 아침밥을 차려준 사람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선영은 말년에 아침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각자 알아서 먹는 집이었습니다. 린이 밥을 차려주면 저는 꼭 다 먹었어요. 맛이 어떻든요. 그런데 그 시간들 사이에 제가 잘 모르는 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린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걸 봐도 외국에 가족이 있으니까 연락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화가 길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제가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린이 베란다 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자 통화를 끊더라고요. 자연스럽게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오히려 괜한 걸 신경 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방에 있을 때 거실에서 린이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용도 몰랐어요. 웃는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진지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 톤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방문을 닫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 든 건 어느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린이 밥을 먹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언니, 다음 달에 한국 온대요. 저는 그래요? 하고 넘겼습니다. 린한테 언니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 뒤에 뭔가가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린이 더 말을 안 하고 밥만 먹었거든요.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듯이요. 저는 그냥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 저녁 그릇을 씻으면서 뭔가 작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베란다 통화, 식탁에서의 짧은 말, 설명되지 않은 것들. 각각은 별게 아닌데 같이 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윤곽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넘기는 게 편했으니까요. 저는 이미 믿고 싶은 쪽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믿음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작은 어긋남들을 스스로 조용히 묻어뒀습니다.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을 더 잃게 만들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집안에서 제가 모르는 결정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던 그 무렵, 저는 왜 아무것도 이상하게 보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처음엔 정말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우편물이 쌓이는 거 있잖아요. 공과금 고지서, 카드 청구서, 보험 안내문, 이런 것들이요. 저는 원래 그게 귀찮았습니다. 봉투 뜯고 금액 확인하고 납부 기한 챙기고 퇴직 전까지 직장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집 안 서류 정리가 늘 뒤처졌어요. 고지서가 싱크대 위에 쌓여 있어도 나중에 보자 하다가 기한이 지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린이 그걸 챙겼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내오는 것도 린이었어요.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이미 거실 테이블에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봉투가 뜰려 있고 내용이 펼쳐져 있고 린이 옆에 앉아 이거 이번 달 전기세예요. 이건 카드 명세서라고 설명해 줬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요? 한국말 어려우니까 같이 보자고 하던 린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엔 같이 보는 거였습니다. 린이 모르는 단어를 물으면 제가 설명해 주고 납부 방법을 알려주고 앱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줬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바뀌었어요. 카드 앱 로그인을 린이 대신 하게 된 건 제가 먼저 부탁한 거였습니다.
눈이 좀 침침해서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나이가 됐어요. 린이 젊으니까 화면 보는 게 빠르고 한국 카드 앱 구조도 금방 익혔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린은 그 뒤부터 카드 명세서 확인을 맡았어요. 공과금 자동이체도 그렇게 됐습니다. 린이 이거 매달 직접 내려가면 불편하다. 자동이체 해두면 편하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린이 가져다 준 신청서에 서명했어요.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지 숫자를 확인했냐고요? 솔직히 그냥 서명했습니다. 린이 정리한 거니까 맞겠거니 했어요. 생활비 공동 체크카드도 만들었습니다. 마트, 편의점, 동네 식당. 일상적인 생활비를 매번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번거로우니까 카드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쓰자고 린이 제안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생활비 카드 하나 공유하는 거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 카드를 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린이었다는 것도 처음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카드 앱에서 이번 달 사용 내역을 보려고 린한테 화면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린이 폰을 가져와 화면을 넘겨줬는데 저는 그걸 훑어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생활비 치고 큰 금액이 몇 건 있었어요. 린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린은 이건 가전 수리비고 이건 마트에서 한꺼번에 산 거라고 설명했어요. 말이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조금 빨랐습니다. 제가 화면을 다 보기도 전에 나온 것처럼요.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온 설명이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제가 또 묻어뒀습니다. 그냥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요? 린의 언니 부부가 처음 집에 온 건 재혼하고 서너 달쯤 됐을 때였어요. 린이 며칠 전에 말했습니다. 언니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며칠 집에 있어도 되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처갓집 식구인데 당연하지 싶었습니다. 언니 부부가 온 날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어요. 린의 언니는 30대 중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어요. 저는 한국말이 안 통하니까 린이 통역하는 대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첫인상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주방에서 린과 언니가 대화하는 소리가 아침부터 났어요. 빠르고 길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식탁 위엔 배달 음식 상자가 올라와 있었고 냉장고 문이 자주 열렸다 닫혔어요. 제가 냉장고 문을 열려고 가는데 언니가 먼저 열고 뭔가를 꺼내는 상황이 2번 있었습니다. 제 집 냉장고인데 제가 눈치를 봤어요. 거실 TV 앞자리는 자연스럽게 언니 부부 차지가 됐습니다. 낮에 제가 거실에 나오면 언니 부부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베란다 쪽 접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캔맥주를 하나 들고서요.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파가 꽉 찬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앉기가 어색했어요. 제 자리 같은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린은 그 사이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언니한테 뭔가를 설명하고 음식을 차리고 웃고 저한테도 가끔 와서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언니 부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됐을 때 저는 슬슬 언니 부부가 언제 가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게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 싶었거든요. 그냥 좀 지내다 가겠거니 하고 베란다에서 캔맥주를 또 땄습니다. 언니 부부가 다녀간 뒤 전세 재계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린이 먼저 꺼냈습니다. 여기 좀 작은 것 같아요. 역 가까운 쪽으로 가면 어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이 아파트가 작긴 하죠. 오래됐고요. 역까지 걸어서 10분 넘게 걸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린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따라 나왔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를 바꾸면 더 싸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카드 한도를 올려두면 큰 결제할 때 편하다는 이야기,
이사 가면 보증금을 새로 마련해야 하니까 생활비 계좌를 따로 정리하자는 이야기. 하나씩 들으면 다 말이 되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상했습니다. 이사, 보증금, 카드 한도, 계좌 분리. 이게 다 이어지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 순간 멈췄어요. 제 통장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주도하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린이 설명하고 저는 듣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게 이 방향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흐름이 한쪽으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드 앱을 직접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한 번에 안 들어가졌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두 번 만에 들어가졌습니다. 뭔가 바뀐 건 아니었는데 그 한 번의 걸림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사용 내역을 천천히 봤습니다. 마트, 편의점, 배달. 이건 생활비가 맞았어요. 그런데 항목 중에 낯선 상호명이 몇 개 있었습니다. 어디서 쓴 건지 바로 알 수가 없었어요. 린한테 물어보면 설명해 주겠지 싶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또 이상했습니다. 제 카드인데 제가 확인하려면 린한테 물어봐야 아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 즈음부터 작은 것들이 겹치기 시작했어요. 공과금 고지서를 제가 먼저 뜯으려고 하면 린이 제가 할게요 라고 먼저 가져갔습니다. 보험 안내 우편물이 왔을 때도요. 저는 굳이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편하게 맡기는 거라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입출금 내역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확인했는데 이체 내역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수취인 이름이 낯선 이름이었어요. 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린한테 물었어요. 아, 그건 언니한테 잠깐 빌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곧 돌아온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왔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때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는 또 믿는 쪽을 택했어요. 확인하면 의심하는 것 같고 의심하면 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 공기를 깨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시작한 집이었으니까요.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자기가 제일 나중에 아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서류는 제 이름이었어요. 카드도 제 명의였고 계좌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저는 린을 통해서 들었어요.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설명을 들은 거였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기보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크게 아픈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제 생활 안에서 제가 얼마나 바깥에 서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몸이 쓰러지고 나서야 눈이 떠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그렇게 아파야만 보이게 됐던 걸까요? 새벽 3시였어요. 잠을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머리가 이상했어요. 빙글 도는 느낌이 아니라 땅이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잠이 덜 깬 거겠지 싶어서 벽을 짚고 걸었어요. 세면대 앞에 서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하였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손이 세면대 테두리를 잡고 있었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세면대를 붙잡은 채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타일이 차가웠어요. 등을 세면대에 기대고 숨을 고르려고 했는데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린이 욕실 문을 열었어요. 바닥에 앉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린이 부축해서 일으켜줬습니다. 응급실은 새벽에도 밝았어요. 접수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이름, 나이, 증상, 평소 복용약. 저는 대답하려고 했는데 린이 먼저 말했어요. 빠르게요. 혈압약 이름도 용량도 언제부터 먹었는지도 린이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 맞는 정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했습니다. 제 몸에 대한 정보인데 제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나온 거였으니까요. 직원이 보험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린이 제 지갑에서 꺼내줬어요. 카드를 꺼내는 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 있는지 바로 알고 꺼내는 손이었어요. 링거를 맞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픈 건 저인데 제 상황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린이었어요. 제 혈압약 이름, 제 보험카드 위치, 제 지갑이 어디 있는지. 그 새벽에 그게 고마운 건지 이상한 건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랐던 거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짜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계약서들을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서, 통장 사본, 카드 신청서. 한 장씩 펼쳐봤어요. 제 이름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 안에 제가 기억 못하는 서명이 있었어요. 린이 가져와서 여기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몇 장이나 됐는지 펼쳐보니까 꽤 됐어요. 카드 내역도 천천히 봤습니다. 항목마다 멈추면서요. 생활비 치고는 큰 금액이 반복됐어요. 가전, 가구 결제가 몰려 있었고 낯선 상호명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에 린 언니 이름이 한 건이 아니었어요. 2건, 3건. 저는 그걸 보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것들이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린을 불렀습니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카드 내역 인쇄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린은 그걸 보더니 잠깐 굳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 계좌로 나간 거 3번이에요. 린이 말했어요. 잠깐 빌려준 거라고 곧 돌아온다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음 장을 펼쳤어요. 생활비를 넘는 반복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이건요? 린이 설명했어요. 가전 수리비, 마트 대량 구매. 말이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에요. 다 린이 설명해 줄 때 들은 거예요. 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알고 있다는 걸 하나씩 꺼내놨습니다. 카드 앱, 로그인, 자동이체, 우편물, 보증금 이야기, 이사 이야기. 제 생활이 어떻게 린 쪽으로 넘어갔는지를요. 린이 말했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린을 봤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길 바랐어요. 린은 그 뒤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싸서 현관문을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역 앞 단기 숙소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링거 맞은 손등이 아직 뻐근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번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정리된 조용함이었습니다. 민호한테 연락이 온 건 다음 날이었어요. 린한테서 연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냐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1시간쯤 뒤에 민호가 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민호 얼굴을 보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민호는 들어오면서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저를 봤어요. 저도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가져온 거 있어요? 저는 서랍에서 꺼내온 종이들을 내밀었습니다. 카드 내역 인쇄본,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사본. 민호가 한 장씩 넘겨봤어요. 언니 계좌로 간 이체 내역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게 한 번이에요? 3번. 민호가 종이를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어요. 제가 좀 더 뽑아볼게요. 민호는 다음 날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카드 앱 내역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성격인 것, 생활비라고 보기 어려운 것, 린 언니 명의 계좌로 간 이체,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된 가정가구 결제. 항목마다 색을 달리해서 표시했어요. 다 펼쳐놓고 보니까 흐름이 보였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빠진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나간 거였습니다. 생활비 안에 섞여서 설명 가능한 항목처럼 생겨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간 것들이었어요. 번역기 대화 기록도 뽑았습니다. 이사 이야기, 보증금 이야기, 카드 한도 이야기가 시간순으로 쭉 있었어요. 따로따로 보면 그냥 생활 대화인데 이어서 보니까 흐름이 보였습니다. 재산 쪽으로 조금씩 발을 넓혀가는 흐름이요. 민호는 폴더를 나눠 정리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퇴직금 얘기만 꺼내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같이 가요. 변호사는 사무실이 작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서류를 쭉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인 무효나 취소는 쉽지 않다고 했어요. 다만 재산 분할에서 린 쪽의 기여도가 낮다는 걸 입증하고 혼인 중 빠져나간 자금 흐름을 정리하면 큰 재산을 가져가는 걸 막는 방향으로는 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정리한 표를 내밀었어요. 변호사가 훑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언니 계좌로 간 이 채권은 특히 중요하다고요. 진술서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첫 줄을 쓰는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써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쓰다 보면 결국 제가 얼마나 보고 싶지 않은 것만 봤는지가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도 썼어요. 끝까지 다 썼습니다. 린과 마주 앉아 서류를 펼쳤던 그 저녁부터 현관문을 나오던 순간까지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목이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썼어요. 다 쓰고 나서 메모지를 봤습니다. 제가 이미 한 발 내디딘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끌려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으로요. 그게 작은 변화였지만 저한테는 컸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끝나든 그 저녁 식탁에서 서류를 펼쳤던 순간부터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진술서를 다 쓰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숙소 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메모지를 다시 읽었어요. 진술서였습니다. 언제부터 우편물이 린 손으로 넘어갔는지, 카드 앱 로그인을 언제부터 맡겼는지, 언니 계좌로 나간 이체가 몇 번이었는지 제 손으로 쓴 글이었어요. 읽으면서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걸 이제야 정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이제야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뜨고 나서 처음으로 주변을 제대로 보는 느낌이요. 민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집에 들어갈 거야. 민호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같이 가요. 집 앞에 섰을 때 발이 잠깐 멈췄어요. 며칠 만에 보는 현관문이었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서가 있는 집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제가 숙소에 있었고 린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했어요. 나가야 할 사람이 저였던 게 아닌데 제가 나와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저는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린 신발이 있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났습니다. 린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호를 봤어요. 린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민호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드 내역 인쇄본, 계좌 이체 내역, 번역기 대화 기록 캡처,
언니 계좌로 나간 이체 내역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린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린을 봤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 봤어요. 린이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 쪽으로 왔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를 봤어요. 한 장씩 눈이 지나갔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린이 말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을게요. 린이 언니 계좌 이체권을 설명했어요. 잠깐 빌려준 거라고 급하게 필요한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드 결제권은 집에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했어요. 가전이 오래됐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샀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어요. 린이 말을 마치고 나서 저는 테이블 위 서류 중에 한 장을 가리켰어요. 이 날짜에 언니 계좌로 나간 거 저한테 말한 적 있어요? 린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결제 제가 승인한 거예요? 또 멈췄어요. 이 자동이체 계좌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걸 하나씩 꺼내놨어요.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린이 말했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린을 봤습니다. 강변에서 기다려주던 사람, 번역기 화면을 내밀던 사람, 국밥집에서 서툰 한국말로 이제 가족이라고 했던 사람. 그 얼굴이 지금 제 앞에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길 바랐어요. 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짐 싸요. 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요? 네. 린은 저를 봤어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린은 한참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 열리는 소리, 옷장 문 소리, 뭔가를 담는 소리.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가 주방에서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린이 캐리어를 끌고 방에서 나왔어요. 작은 가방도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저는 린을 봤어요.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린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분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도 옆에 서 있었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어요. 며칠 뒤 가정법원 조정이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민호랑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린은 맞은편 쪽에서 변호사처럼 보이는 사람과 앉아 있었어요. 이쪽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호가 팔꿈치로 살짝 툭 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정실 안에서 린 쪽 변호사가 재산분할 요구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숫자는 높았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민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 쪽 변호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혼인 기간, 린의 실질 기여도, 빠져나간 자금 흐름, 언니 계좌로 간 이체권. 민호가 밤새워 만든 계좌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조정관이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린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우리 쪽 변호사가 다시 받아쳤습니다. 조정관이 중간에서 조율했어요. 두 번의 조정을 거치면서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결국 린은 처음 요구하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선에서 정리됐어요. 조정관이 양측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린 쪽 변호사가 린과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린을 봤어요.
리는 테이블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쪽을 보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민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요. 조정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잘 막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막은 거 맞았습니다. 민호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이 잠겼습니다. 말 대신 민호 어깨를 한번 잡았다가 놨어요. 민호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린이 없는 집인데 이번엔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집이었어요. 화장대가 있던 자리를 봤습니다. 눌린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냉장고 문엔 테이프 끈끈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욕실 선반에 까만 머리끈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넣었습니다. 버리고 나서 마음이 가벼웠어요. 민호가 저녁에 왔습니다. 정리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으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퇴직금 얘긴 안 할게요. 저는 민호를 봤어요. 술자리에서 퇴직금 운용 얘기를 꺼내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건강보다 숫자를 먼저 보던 아이요. 그 아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힘이 들어간 웃음이었어요. 밥이나 먹자.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따라 웃었어요. 둘이 동네 국밥집에 갔습니다. 뚝배기가 나오고 김치가 나왔어요. 민호가 소주를 시켰습니다. 저는 못 마신다고 했는데 민호가 한 잔만요 했어요.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게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집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까 천천히 걸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하나 뽑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차가웠어요. 한 모금 마시면서 공원을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산책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 끌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린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냐고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식탁에서 서류를 펼쳤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알고 있다는 걸 하나씩 꺼내놨던 그 저녁이요. 끌려다니다가 처음으로 제가 먼저 움직인 순간이었어요. 린 앞에서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지켰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되찾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황혼이 온 뒤 캐리어 하나 끌고 한국을 떠나던 그 사람. 병원 보호자 칸을 비워두고 나오던 그 사람. 싱크대 옆에서 혼자 된장국을 말아먹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공원 벤치에 앉아서 차가운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번 혼자는 달랐어요. 지워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였어요. 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혼자였습니다. 캔커피를 다 마셨어요. 캔을 쓰레기통에 넣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지 않았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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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